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지고 방치될수록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조기 발견이 강조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손마디가 뻣뻣해지는 증상뿐 아니라 다른 여러 관절들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혼동할 수도 있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과 진단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멀미약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건강 365 김현우의 To be with you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는 골관절염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원인부터 치료까지 연관되는 부분이 없는데요. 증상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관절염이라는 단어 때문일까요?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이연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희대병원 이연아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절염이라는 단어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선 증상이 비슷한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모두 그 중년 이후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절염이고, 네. 그리고 두 질환 모두 손가락이나 무릎 관절에 관절이 아프고 뻣뻣하고 또 심하면 붓거나 이제 변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혼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좀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럴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손가락이나 무릎 관절이 아프고 뻣뻣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에는 침범하는 관절 부위도 비슷한가요? 일단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나 손목처럼 이제 작은 관절에서 먼저 시작되고요. 네. 그다음에 양쪽 관절을 동시에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체중이 실리는 무릎이나 엉덩이처럼 큰 관절에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한쪽 관절부터 오기 때문에 비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류마티스 관절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어려워서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관절염하고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제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본 원인은 관절 자체에 있지 않고 네.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네. 이제 관절 외에도 피로하다든지 체중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네.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류마티스라는 이름 자체도 좀 어렵고 낯설어가지고 일반 환자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원인부터 진행이나 치료까지 전혀 다른 질환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은 모두 다 관절염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처음 증상을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원인도 다르고 진행 양상이나 치료 방법이 완전히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처럼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은 아닌 건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체계가 이제 내 자신을 적으로 오인해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네. 이 관절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발생되고 이 염증이 관절을 손상시키는 건데 네. 특히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이 활막 조직에 처음에는 염증 세포가 몰려들면서 활막이 두꺼워지고 네. 그 염증 때문에 관절이 붓거나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막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조절되지 않으면 네. 그 인접한 연골과 뼈까지 이제 파고들어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적으로 피로나 미열같이 이렇게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양쪽 관절에 대칭적으로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낡아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고령에 발생을 하게 되지만 이제 젊었을 때 다친다거나 관절을 반복적으로 이제 마모가 될 정도로 쓰거나 하면은 조금 더 일찍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네. 연골이 점점 닳고 마모되면서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네. 주로 무릎이나 엉덩이처럼 체중이 실리는 그런 관절에 나타나게 되고 한쪽만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질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류마티스 인자나 염증 반응 물질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원인이 뭔가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정확하게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그 유전병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가게 내에 있으면 네. 이제 가족 중에 있으면 좀 더 확률적으로 높게 되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일부 기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흡연 같은 환경적 요인, 그래서 흡연가들한테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잘 나타나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주염도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아주 초기 그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단계에서 영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성에 더 많은 것을 봤을 때는 이제 호르몬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이런 면역 체계의 균형을 깨트려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 호르몬 때문인 거네요? 호르몬과 유전적인 영향이 다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그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보다 적긴 하지만 남성들에게도 위험은 있는 거고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지 않습니까? 잘 살펴야겠어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자가 훨씬 더 5배 정도 많지만 네. 남성 환자도 분명히 있고요. 증상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중년의 나이에 가장 발병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는데요.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다양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진단하고 치료가 특히 중요하고 제대로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소아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해서 적절하게 염증을 조절해주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흔히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아플 때 의심하는 것 같은데요. 손가락 관절에만 생기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손가락은 이제 전형적으로 초기에는 손가락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네. 사람마다 이제 손목이나 무릎, 발가락에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형적으로 처음에 손이나 손목 관절에 먼저 왔다고 하더라도 네. 질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진행하면은 다양하게 다른 관절도 전신 관절을 다 침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를 제외한 다른 관절을 모두 침범할 수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관절이 변형이 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활막 염증 조직이 이제 인접한 연골과 뼈를 파고들면서 관절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네. 네. 이게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조조강직을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조조강직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더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상태를 우리가 조조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퇴행성 관절염도 조조강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조조강직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이제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있게 되고
반면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은 30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관절을 사용했을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1시간 이상 조조 강제 시간이 좀 길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졌다가 다시 뻣뻣해지는 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침 또는 사람마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이제 오전 내내 그렇다고 그러고 네. 또 뭐 종일 지속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은 아침에 가장 증상이 심했다가 네.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게 이제 염증성 관절염의 특징이고요. 네. 또 매일매일 이렇게 아프지 않고 또 더 심한 날이 있고 좀 더 괜찮은 날이 있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었는데 네. 이렇게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에 조금 더 증상이 안 좋아지는 네.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네. 진행 속도는 어떻습니까? 빠른가요? 이제 사람마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다른데요. 네. 굉장히 급속하게 심하게 진행을 하는 환자도 있고요. 좀 더 이제 천천히 진행하는 환자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 누구나 처음에 다발성으로 여러 관절을 침범하고 빠르게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초기에 치료를 빨리 받으면은 이런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손가락, 손목, 무릎, 심하면 전신 관절을 침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관절에서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형적인 경우에는 네. 여러 관절을 동시에 침범하는 다발성 관절염 특징이 있고요. 네. 양쪽 그리고 여러 관절을 좌우 대칭적으로 침범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연령이 노인이 돼서야 발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65세 이상, 아. 70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그런 노인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전형적인 경우하고 달리 이제 무릎이나 어깨처럼 큰 관절을 하나씩 먼저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럴 때는 이제 발병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둬서 좀 살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진행될수록 여러 관절의 손상뿐 아니라 뭐 피로, 미열, 체중이 줄어드는 전신 증상도 동반이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관절통뿐 아니라 피로감의 우울증 또 다른 질환들까지 합병증의 위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일단 환자들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네. 미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염증 때문에 이제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절이 아프니까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염증도 또 하나의 이유가 돼서 근소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뼈 형성도 억제되고 그다음에 골파계가 빨리 진행돼서 네. 골다공증도 잘 동반이 되고요. 네. 염증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프다 보면 환자들이 쉽게 이제 우울감을 느끼거나 불안 같은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도 많아질 수 있죠. 네. 그럼 그렇게 되기 전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 합병증의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찍 치료해서 네. 만성 염증을 초기부터 차단해주면 확실히 합병증의 발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이제 만성 염증이 조절 안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이 관절의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는 게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이제 폐 문제도 한 10에서 30%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 눈에 공막염도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이제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필요한 이유고요. 네. 이제 다행히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이제 병의 진단, 관절 변형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전신 합병증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일찍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은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이제 혈액 검사로 몸에 염증이 있는지 하고 이제 면역 체계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네. 초음파나 이제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활막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검사를 하는 건데 우선 혈액 검사는 왜 하는 건가요? 염증이나 항체를 보는 건가요? 이제 C 반응 단백질 CRP라고 하는데요. 네. 또 적혈구 침강 속도 ESR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이런 CRP나 ESR 같은 검사가 염증의 정도를 알려주고요. 이 염증 수치가 높으면 몸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자가 항체가 있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거의 80에서 90% 정도에서 발견이 되고 이제 이게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항 CCP 항체라는 검사도 있는데요. 이 항체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굉장히 특이적인 항체 검사라서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는 약물인가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일단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군요. 질병의 진행을 막고 그다음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네. 환자를 정상적인 삶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일단 통증과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네. 우리가 이제 소염제라고 일명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소염 진통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스테로이드도 저용량으로 초기에 잠깐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질병 진행을 조절하는 항류마티스 약물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드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질병 자체를 조절하는 항류마티스 약제, 먹는 항류마티스 약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특정 염증 물질만 타겟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도 있고 네. 잭 억제제도 있고 다양한 약물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치료에 쓰이는 치료제가 참 다양한데요. 치료제가 다양해서 혹시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면 약을 교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일단 부작용도 매우 중요하죠. 효과만큼 중요한 게 부작용 관리인데요. 네. 네, 어떤 약이 환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마다 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떤 약을 복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약을 바꾸거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기존의 약제들이 있고 그리고 항류마티스 약제도 먹는 항류마티스 약제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 잭 억제제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물학적 제제는 어떻습니까? 초기가 아닌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인다고 하던데요. 생물학적 제제는 이제 면역 체계 특정 부분을 표적으로 삼아서 특정 물질만 차단시켜주는 그런 약제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사이토카인 종류에는 뭐 TNF 알파, 인터루킨 6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염증 물질들을 특정하게 그 염증 물질들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생물학적 제제고요. 네. 생물학적 제제는 이제 주사 치료제예요. 그래서 혈관으로 정맥 주사로 맞거나 피하 주사로 맞게 되는 그런 주사 치료제들입니다. 네. 그럼 또 표적 치료제는 뭔가요? 생물학적 제제로도 안 될 때 쓰이는 건가요? 이제 표적 치료제는 조금 넓은 의미로 생물학적 제제도 표적 치료제에 들어가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먹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아까 생물학적 제제는 주사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먹는 표적 치료제는 우리가 잭 카이네이즈라는 이런 염증 물질이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을 보내는 경로가 있거든요. 네. 이 세포 내에 신호 전달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먹는 표적 치료제, 잭 억제제가 보통 이제 말씀하신 표적 치료제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제도 생물학적 제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 기전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나 잭 억제제 등을 사용하면서 네.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기 진단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이연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블리처스의 I wanna get better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행은 좋아하는데 멀미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분들 많죠? 네. 평소에는 필요 없지만 이게 오랜 시간 이동수단, 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또는 비행기를 타든지 네. 오랜 시간 이 이동수단을 타야 한다라면 멀미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멀미는 멀미약을 미리 챙겨야 하는 약인데요. 멀미는 4살에서 초등학생까지 아이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멀미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학교 딱 가고 나니까 멀미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컸으니까 좀 달라지는구나 했는데요. 네. 이 어린 아이들도 많고요. 의외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시군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멀미가 생겼다. 그래서 멀미약을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아마 딱 그때가 이렇게 생기는 때인데요. 이게 멀미는 몸이 흔들릴 때 이 발생되는 모션이죠. 이게 몸이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흔들릴 때 발생되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오심, 구토, 토할 것 같은 그런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게 눈과 귀, 발바닥에서 느끼는 감각이 불일치할 때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각 기관이 이렇게 감지하는 정보가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가고 있다, 옆으로 쏠린다, 이런 느낌과 이 감지하는 정보와 뇌에 전달되는 신호가 달라지면 이 뇌가 혼란을 느끼면서 멀미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군요. 멀미가 걱정이 될 때 이제 멀미약을 챙겨 드시게 되는데요. 멀미약의 원리가 뭔가요? 네, 멀미약은 과도하게 자극된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귀에 이제 평행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 있는데요. 네. 요 기능을 약간 둔하게 만들어서 멀미를 예방합니다. 이 멀미의 자극 전달에는 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과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이 신경 전달에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멀미 예방약은 이 물질들을 차단해서 신경이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해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네. 멀미약은 종류도 많죠? 네. 멀미약은 되게 일반 의약품이어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기차역이나 터미널, 공항에 위치한 약국에서는 필수약인데요. 씹어 먹는 약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키는 그냥 정제나 캡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액상형으로 되어 있어서 마시는 약도 있고요. 네. 또 귀에 이렇게 붙이는 패치제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그냥 삼키기가 어려우니까 씹어 먹거나 아니면 물 없이 가루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달콤한 산제로 되어 있는 또는 껌처럼 씹어 먹는 그런 제형들, 다양한 제형들이 있어서 이렇게 골라서 내가 먹기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멀미약은 언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먹든 붙이든 하는 거죠. 네. 이게 이미 멀미 증상이, 그러니까 구토가 일어난 후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울렁거림이나 구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 멀미약입니다. 멀미약은 미리 먹는 약이에요. 미리. 내가 올해 무언가 타야 한다. 그리고 원래 멀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또 어린이와 어른량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어린이용,
어른용, 이렇게 성인용, 이렇게, 왜냐하면 그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어린이용인지 성인용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어린이용도요, 나이대별로 뭐, 한 토를 다 먹으세요? 반만 먹으세요? 네. 4분의 1만 먹으세요?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뭐 요즘 애들은 하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승용차도 많이 타고, 예, 비행기도 많이 타고,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줄었다고는 해요. 이 속도 변화에 좀 익숙해서.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뭐 가족과 같이 갈 때와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동할 때 이럴 땐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면 이제 어린이용인지 확인하시고 용량을 확인하시고 출발 30분쯤 전에 미리 먹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밥 먹고 먹어야 되나요? 밥은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은 좀 밥을 일찍 먹고 이동을 하면은 멀미가 덜 생깁니다. 밥 먹고 바로 차를 타면 사실 소화도 시켜야 되고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밥은 좀 일찍 먹이세요. 2시간 전에 먹이세요. 그러면 애가 안 일어나는데요. 그러거든요. 네, 그 시간이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어려우니까 2시간 전에 먹이는 거 어려우시면 그 대신에 그날 그럼 차를 타는 날은 소화가 좀 잘 되는 음식으로 양을 좀 적게 그다음에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출발 30분 전에 멀미약을 미리 먹이세요라고 알려드립니다. 네. 앞서 멀미약이 과도하게 자극된 전정기관의 기능을 둔화시켜 멀미를 예방하는 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멀미약에 사용되는 약물은 뭔가요? 네, 그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약물을 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히스타민을 차단하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제와 네. 그리고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항콜린제인 스코폴라민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거 둘 중에 뭐 하나가 딱 효과가 좋은 게 아니어서요. 네. 시중에 판매하는 멀미약은 이런 성분들에 더해서 또 거기에 도움이 되는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는 복합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일 기본으로 많이 쓰는 약이 항히스타민제 1세대를 쓰는데요. 네.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다가 피리독신이나 카페인을 복합제로 해서 만들어서 나옵니다. 네. 여기 카페인이 왜 들어가나요? 그러네요. 네, 근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멀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이게 좀 졸림, 과도한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상쇄시켜줄 목적으로 카페인이 소량 들어가면 먹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거든요. 네. 근데 졸림이 덜해진 2세대나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또 이 멀미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알러지 같은 것에는 비염이나 이런 것에는 효과가 있는데 멀미에는 또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 좀 졸리지만 카페인을 조금 섞어서 같이 덜 졸리게 만들어서 쓰는 약제가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항콜린제, 스코폴라민이라는 약은 이 콜린성 신경 전달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 머릿속 연수라는 곳에 있는 구토 방사 중추를 그러니까 토하게 만드는 그 중추를 좀 억제함으로써 네. 멀미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멀미약의 종류가 많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일단 붙이는 거죠? 붙이는 게 많이 쓰이다가 사실은 요즘은 어린이용은 좀 없어지고 어른용만 있어가지고 조금 사용량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런데 장점이 있어서 이게 좀 오래 지속됩니다, 효과가. 네. 그래서 또 대체할 약이 없기 때문에 계속 쓰이고는 있는데요. 요 주성분이 스코폴라민이 묻어있는 패치 귀 옆에 붙이는 그런 제제입니다. 네. 이게 하나를 붙이면 효과가 3일간 지속됩니다. 3일간이요? 네, 72시간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효과가 필요할 때, 즉 뭐 계속 이제 차를 이동 수단을 바꿔 타면서 이동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배를 탄다던가 이럴 때는 계속적으로 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패치제가 어른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더 일찍 미리 붙이셔야 되는데요. 출발하기 4시간 전에 귀 뒤에 털이 없는 건조한 피부에 이제 표면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귀하면 양쪽이잖아요. 근데 예. 패치는 한쪽 귀에 한 매만 붙여야 됩니다. 한쪽 귀에요? 아. 네. 양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한쪽에나. 네. 양쪽에 붙이시면 6년 가다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고 3일을 지내시고 3일을 지낸 다음에는 떼어내는 건데요. 예. 요거 붙이거나 떼어낼 때 이 부착된 부위, 그러니까 아까 털이 없는 부위에 붙이라고 했을 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붙이면 되는데 네. 문제는 손을 잘 씻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재가 손에 묻어 있는 상태로 눈을 비비게 되면 네. 동공이 확장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패치제, 이 패치제만 아니라 사실 다른 패치제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피부를 통해서 약재가 흡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겉에 약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 전에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부착한 후에도 손을 한 번 더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양쪽 귀에 붙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용량 과다의 부작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3일 이상 계속 써야 되는 경우에 장기간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3일 지나면 첫 번째 것은 제거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 거를 붙일 때는 첫 번째 붙였던 반대쪽, 다른 쪽에다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동이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뭐 시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패치가 더, 멀미약이 더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즉시 떼어내시면 되고요. 네. 이런 패치 종류의 약재를 버릴 때는 부착면을 이제 반으로 접어서 약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반으로 접어서 버리시고 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버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류가 많아서 뭘 사용해야 할까? 이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선택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지속 시간. 그러니까 좀 얼마나 오래 우리가 이동 시간을 타야 하는지, 차든 버스든, 네. 요거를 좀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멀미약 중에는 이게 4시간에서 6시간 효과가 나는 약이 있습니다. 요런 약재들은 하루에 3번까지 복용이 가능한데요. 네. 계속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된다면 불편하고 또 여행 도중에 약을 챙겨 먹기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효과 나면 내가 차 타는 게 다 끝나나? 그러면 그거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오래 타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12시간 지속 효과 되는 거. 네. 그렇죠? 그럼 하루에 2번만 복용하시면 되고, 네. 또는 그거보다 더 긴 효과,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먹는 24시간 지속되는 효과 약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패치처럼 3일간 지속되는, 그렇죠? 요거는 며칠간, 한 3일간은 신경 안 쓰고 딱 붙여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내가 얼마나 이 멀미약을 효과를 몇 시간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네. 그것을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는 약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먼저 제일 좋은 선택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을 발효 시간,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이게 좀 빨리 나타나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지금 갑자기 터미널에서 약을 사서 먹게 됐다.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보다 30분 전에 복용해서 빠르게 효과가 나는 액상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고 나서 이제 모든 멀미약은 최소 4시간 이후에 다음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고려하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부작용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가 주로 된 멀미약은 졸음이나 진정 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코폴라민 패치 같은 경우는 항콜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입마름이라든지 변비 같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또는 상대적으로 나한테 부작용이 덜 나타나는 것을 좀 고르는 게 좋고요. 네. 그럴 때는 약사님하고 누가 왜 먹고 얼마나 지속돼야 되는지 좀 얘기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네. 또 제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 가래약도 있고 물약도 있고 뭐 추어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껌처럼 씹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맛이라든지 먹기 편한 형태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효과도 중요하지만 말씀 주신 부작용 여부를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대표적인 부작용이 진짜 졸림 부작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멀미약 먹고 푹 잤더니 목적지에 도달했더라. 이게 왜 도착해 있더라. 이런 푹 자서 자고 싶은 사람한테는 좋은 선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나는 가는 동안 풍경을 보고 싶었어. 하늘을 보고 싶었어. 구름을 보고 싶었어. 이런 분들한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졸음 정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나는 안 졸리고 싶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카페인이 조금 더 보합된 제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약을 먹고 나면은 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각이 좀 무뎌질 수도 있고 방향 감각이 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복용한 다음에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멀미약의 약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포츠 같은 거,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서 또는 배를 타고 가서 막 대멀미할까봐 약을 막 먹었는데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수중 스포츠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졸린지 안 졸린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하셔야 된다. 마음과 다르게 굉장히 졸리거나 방향 감각이 없어지거나 또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봤더니 애가 아직도 졸려하는 것 같다. 잘 못 걷는 것 같다. 그러면 막 뛰어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어디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졸음이 생길 수 있다. 진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정과를 잘 관련을 하셔서 미리 이야기를 하시면 몇 시간쯤 타고 가서 뭘 할 거다. 그러면 지속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좀 선택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입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입이 둘 다 항히스타민제와 스코폴라민 제제가 모두 이게 입이 마르는 부작용이 이건 좀 비교적 흔합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 뭐라도 조금씩 수분 보충을 좀 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건 입마름은 좀 흔하게 나타나지만 좀 드물게 빈맥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소변 저류, 화장실을 잘 못 가겠다. 화장실 갔는데 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게 항콜린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생기면 다음에는 약 선택할 때 그런 부작용이 덜한 약제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작용 여부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멀미약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 특정 질환이 있을 때는 이 멀미약 안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녹내장 환자가, 녹내장. 네. 이 멀미약 사용하면 안압이 높아져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 환자, 배뇨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우울제 중에 마오저해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는 환자나 뇌전증 환자 역시 금기입니다. 어르신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약제를 쓰든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간부전이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중추신경계 이상 반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환이 있다 그럼 그 얘기도 꼭 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땐 어떨까요? 멀미약을 깜빡했는데 멀미가 시작이 됐다면 그땐 멀미약을 먹거나 붙여도 소용이 없을 텐데 시작된 멀미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 멀미가 이미 시작된 후에는 사실 멀미약 먹는 게 소용없습니다. 사실 먹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흔들림이나 회전 같은 움직임 또는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몸이 느끼는 흔들림과 눈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동을 멈추면 좋겠고 또 바깥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거나 좀 눈을 감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좋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놓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가능한 눈을 아주 멀리 있는 움직이지 않는 산, 움직이지 않는 큰 건물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아예 눈을 감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매스컴이 심할 때는 차가운 물 또는 이제 탄산수 같은 것을 소량 마시게 하거나 또 생강이나 페퍼민트 성분이 포함된 음식 또는
단맛보다는 신맛이 나는 음식, 뭐 매실액 같은 것을 좀 먹게 하면 증상이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어깨와 목, 다리 좀 스트레칭을 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거나 네. 이제 목뒤 이런 부분 관자놀이 이런 데를 좀 지압을 해서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 아이들 같은 경우 꽉 조이는 옷들을 좀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네. 조금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멀미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쿨의 원 서머 드라이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